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갈래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배우셨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단체로, 그 다음에 국외에서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로 해서 각각 단체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각각 정리하셨었죠, 저번 시간에. 자, 그렇지만 1910년대 같은 경우는 무단 통치로 인해서 쉽게 민족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고요. 국외 같은 경우도 엄연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1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자, 1910년대 무단 통치가 1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10년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것, 억압하였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년 동안 억눌리니까 당연히 이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일제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었고요. 자, 종교계와 학생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여기에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조직된 이렇게 구심점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구심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끌어갈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3.1운동으로 인해서 하나의 조직된 머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독립운동에서 하나의 조직된 우두머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3.1운동의 결과 조직된 우두머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정부의 필요성이 느껴졌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필요성이 느껴지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 정부의 필요성이 느껴졌었는데요. 자, 이 정부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정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 세 개의 내외에 수립된 임시정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3.1운동 이후에 각각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 대표적인 지역 세 개에 각각 정부들이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들이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대한국민의회가 수립이 되고요. 연해주 지역에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서울의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정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부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정부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를 계속해서 거듭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는 자기네들을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대표가 되고 싶어 할 거고요. 상하이 임시정부도 당연히 자기네들이 대표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왜 서로 싸웠냐면 선생님이 1910년대 국외민족운동할 때 했었어요.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러시아와 가깝고 그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의 험준한 이 강의 폭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장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주장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전쟁으로 독립 찾자, 전쟁으로 독립운동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장 독립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장 독립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독립운동 방법론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표적인 정부가 되면 무장운동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상하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외교관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지금도 외교관들은 뭐냐면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법을 어떻게 하냐면 중국 땅에 있어도 중국의 법이 아니라 스위스 외교관이 있으면 스위스의 법이 적용이 되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땅이라 하더라도 일본, 그 당시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컸었잖아요. 1910년대, 20년대는요. 이 일본의 땅의 영향력이 컸던 곳이 아니라 상하이가 다른 열강, 서구 열강의 지역, 서구 열강의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서구 열강의 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까? 외교적으로 독립을 하자라고 하면서
외교 독립론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성 정부는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한성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일본의 감시에 굉장히 쉽게 눈에 띌 거고요. 일본의 감시에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의 방해도 많이 받을 거고 그러니까 얘는 영향력을 거의 받을 수가 없을 거고 연해주와 상하이의 두 개의 각축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1920년대 당시 시대적인 상황 흐름의 대세는 무엇이었냐면 외교 독립론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하이 임시정부가 여기에다가 수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한국민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 대한국민의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상하이 임시정부에 써줘요. 대한국민의회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이었던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데리고 오고 그 밑에 있는 이동희의 부하도 상하이 임시정부에 써주는 형태로 해서 이 두 개의 조직을 합치고 한성정부도 갖고 오고 왜냐하면 한성정부는 서울에 있으니까 너는 서울에 있는 정부이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오자.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조직을 가지고 오고 상하이 임시정부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이 임시정부로 우리가 하나로 합치게 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외교활동이 편리한 상하이로 결정이 되더라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한번 볼 텐데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자, 이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의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타나게 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등장하게 돼요. 이승만을 최초의 대통령, 국무총리 이동희를 선출하였다라는 것.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 58쪽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삼권 분립을 명시하였대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을 구성하는 각각의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을 구성하였다라는 것 정도는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무 두껍다,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이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정이 아니라 그다음 항상 공화제를 꿈꿔왔었잖아요. 신민회도 그렇고요. 근데 이 임시정부로 인해서 공화제를 정말 꿈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루었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는 여기 삼권 분립을 나타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도 기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냐면 4월 13일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의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래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조, 40조, 66조, 101조로 해서 상권 분립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요건 사회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분명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 연락망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 비밀 연락망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해외와 국내를 연결하는 조직이더라라는 것. 그래서 해외와 국내를 연결하는 첫 번째는 연통제입니다. 연통제 같은 경우는 정부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적으로 지방을 관리하는 행정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적으로 지방의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에서 뭐 친일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행정 조직이 바로 연통제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교통국이래요. 자, 교통국 같은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통신기관입니다. 서로서로 해외와 국내끼리 연결하는 것. 그래서 이 통신기관 같은 경우도 비밀로 해서 서로 연결한다라는 것. 해외와 국내의 연결고리더라라는 것. 연통제와 교통국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일본에 의해서 박살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통신은 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비밀스럽게 뭐 편지를 전달한다든지 이러한 수단으로 하다가 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도 일본에 의해서 와해가 되더라라는 것,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공채를 마련하게 됩니다. 독립공채는 이따가 볼 텐데, 보시게 되면 빚이에요. 나라가 개인한테 빚을 지는 거예요. 왜? 지금 임시정부에 돈이 없잖아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나라에서 아르바이트 합니까? 이승만이 아르바이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임시정부 너네 활동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공채로 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독립신문을 간행하기도 합니다.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독립협회의 독립신문과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관계를 만들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역사적인 사료로 해서 사료집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일본과 어땠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떤지 이러한 역사들도 알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외교 독립론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자꾸 활동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활동이 자꾸 안 되니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기분이. 그래서 이승만이 굉장히 친미적인 성향이 보입니다. 미국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엔 정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국제연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승만이 편지를 보내요. 자, 국제연맹, 너네가 우리의 뭐를 해달라. 일본 대신 국제연맹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나중에 발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는데 지금 와가지고 국제연맹한테 또 우리나라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 이승만 너 장난치니? 막 이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승만이 거의 쫓겨날 뻔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거의 쫓겨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두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끼리 갈등이 나게 됩니다.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냐면 없애고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냐면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개조파가 있습니다. 이 둘이서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하면서 결국 남는 거는 누구냐면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이 끝까지 노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의 껍데기만 남거든요. 임시정부가 30년대 가면요. 그래서 이 30년대 가면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봉창, 윤봉길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한인애국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단체들과의 이런 협약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OSS 작전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나라와의 이런 작전들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맥을 이어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나중에 30년대, 40년대 정치할 때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20년대 때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 그렇지만 일제의 방해로 와해가 됐었고 이승만이 이렇게 국제연맹 통치국 청원을 해서
한번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지만 김구 선생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 정도 흐름은 파악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요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정리 명확하게 하시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해서 10년대 끝났거든요. 10년대부터 해서 20년대까지요. 20년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단원 내용 정리 정확하게 하시고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20년대 정치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0년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스터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안녕.